자,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보시면은 부동산 금융의 개념이 1번, 2번 지문에 나와 있죠. 자, 부동산의 개발, 취득 등의 목적으로 화폐와 신용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제도, 시장, 수단과 관계된 영역을 부동산 금융이라고 하고, 또 부동산 금융은 부동산을 운용 대상으로 하여 이 자본을 줘달라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자, 1, 2번이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자, 2번은 또 우리가 2번 정도 출제된 지문이죠. 자, 부동산 금융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융통해 주기 때문에 담보 기능도 가지고 있고, 부동산 사용에 따른 소모되는 감가상각 비용이라든지 대출금에 대한 이자 비용은 어떻게 돼? 세금 공제의 혜택이 있죠. 비용 처리되기 때문에 맞고,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에서는 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 여러분 담보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 소구 금융이 틀렸죠. 어떻게 돼요?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게 아니죠. 개발 사업의 미래의 수익성을 담보로 하고요. 비소구 금융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나중에 또 배우게 될 지문이고, 5번은 부동산 금융의 기능인데, 자, 우선 자금을 융통해 줌으로써 수요가 증가해요. 그래서 거래를 활성화시켜주는 기능도 있고, 이 거래 활성화를 통해서 부동산 개발 및 건설 활동을 촉진시키는 기능이죠. 왜? 공급을 확대해 줌으로써. 자, 5번은 금융의 기능입니다. 자, 2번 문제.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부동산 금융에서 변동 이자율을 적용하는 융자는 대출자인 금융기관이죠. 대출자인 금융기관을 인플레이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준다. 대출자가 포인트인데, 대출자는 대출금리 인상을 통해서 금리 위험을 차입자에게 떠넘겨 전가시키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위험으로부터 뭐 해준다? 보호해줍니다. 맞는 질문. 동일 조건 하에서 부동산 가격에 대한 융자 비율이 높다. 여러분, 융자 비율이 높다는 것은 대출금이 이전보다 많아져요. 대출금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 수요는 뭐다? 증가하죠.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한다. LTV죠. LTV. LTV는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뭐의 비율? 대출금. 요거는 우리서 많이 배웠으니까. 자, 예를 들어서 40%다. 40%일 때는 얼마? 부동산 가격이 10억이죠. 10억일 때는 얼마다? 4억인데 40%에서 몇 프로? 70% 높아진다. 그러면 10억에서 이제는 얼마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7억. 대출금이 많아지면 이전보다 수요는 뭐다? 증가합니다. 자, 3번. 일반적으로 대출 상환 기간 만기가 길수록 자금 수요자는 매번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벼워지죠. 가벼워지기 때문에 부동산 수요는 뭐다? 증가합니다. 일반적으로 융자 기간이 짧고 융자 비율이 낮을수록 대출 기관의 위험도는 뭐다? 낮다고 볼 수 있죠. 대출금도 적고요. 만기도 짧다는 얘기죠. 융자금의 금리가 낮을수록 자금 수요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동산 수요는 구매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요는 뭐한다? 증가합니다. 자, 3번 문제로 봅니다. 자, 이제 부동산 금융에서 이 자본을 줘달라는 방식에 따라 부동산 금융의 종류는 크게 지분금융, 매자닌금융, 부채금융인데 지분금융을 보는 거죠. 작년에 또 출제를 했었죠. 자, 작년에 우리가 지분금융 출제했습니다.
지분, 또 무슨 금융? 부채. 자, 이 지분 금융은 자기 자본이죠. 자, 자기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이고, 부채 금융은 타인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이에요. 자, 지분 금융 방식은 자기 자본을 조달할 때는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자기 자본을 조달하죠. 바로 니츠. 니츠는 부동산 투자회사. 작년 시험 정답이었어. 이 부동산 투자회사가 지분금융 방식. 그리고 또 부동산 신디케이트. 이것은 26회 시험에 출제했었죠. 부동산 신디케이트 방식. 그리고 28회 시험에 출제된 또 뭐죠? 조인트 벤처. 조인트 벤처와 이건 또 28회 시험에 출제를 한 용어죠. 또 부동산 집합 투자 기구를 뭐라고 하죠? 부동산 펀드. 부동산 펀드 이런 건 직접 지분 금융 방식. 자, 부채 금융 방식은 타인 자본을 조달할 때는 금융기관에 저당권을 설정해서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는 뭐죠? 저당 금융이 있고, 또 신탁을 하면은 수익증권을 받을 때 이 수익증권을 뭐 한다?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출해서 자금을 융통한 신탁증서금융. 자,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 상환사채를 발행함으로써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부채금융.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프로젝트 시행회사가 회사채를 발행해서 타인 자본을 조달해요.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3번에 이 저당금융, 신탁증서금융 요 두 개에다가 네 번째 자산유동화증권은 부채금융이죠. 부채금융을 발행하기 위해서 조달하는 부채 증권이 있죠. 여기에는 우리가 MBS, 또 MBB, 또 ABS 자산유동화증권, 또 AB, CP 자산유동화 기업어음, CP는 기업어음. 작년에 요게 또 지문에 나왔죠. AB, CP 기업어음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 갔어? 어디 갔지? 3, 4번이 1번 저당금융, 신탁증서금융, 기역, 니은 부채금융이고, 디귿 부동산 신디케이트 지분금융, 디귿 1번이 정답이고, 맨 마지막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뭐에 대한 금융? 매자닝 금융. 자, 매자닝 금융. 매자닝 금융은 지분과 부채의 뭐다? 중간. 지분과 부채의 중간 영역을 띈 것에서는 이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 뭐 우선주라든지 이런 것은 매자닝 금융. 자, 4번 문제로 갑니다. 자, 지분금융을 모두 고른 건데 저당금융, 신탁증서금융, 자산유동화증권 요것은 어떻게 돼요? 부채금융이고,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가 지분금융, 신주 인수권부 산채는 매자닝 금융.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5번 매자닝 금융의 유형이 아닌 것. 자, 이번 신주 인수권부 산채, 전환사채, 또 후순위 대출, 그리고 자산 매입 조건부 대출 이런 것은 바로 매자닝 금융이에요. 그런데 거기 주택 상환사채는 무슨 금융? 주택 상환사채는 부채 금융. 요 두 개 위에도 뭐 우선주, 보통주에 비해서 어떻게 배당의 우선순위가 빠른 주식 우선주라든지, 자산 매입 조건부 대출이라든지, 또는 후순위 대출 이런 것은 전부 우리가 매자닝 금융입니다. 자, 6번 문제로 갑니다. 틀린 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 채권을 기초로 해서 주택저당증권,
MBS를 발행하고 있다. 자, 2번 시장 이자율이 대출 약정 이자율보다 높아지면 밑줄. 이게 틀렸는데, 자, 고정금리 대출에서 대출 시점에 약정한 금리가 만기까지 변하지 않고 금리가 뭐다? 고정되어 있는 대출이에요. 이때 시장 이자율이 약정한 대출 이자율, 이 고정금리 대출 이자율보다 높을 때도 있고, 또 뭐도 있냐 하면 낮을 때도 있죠. 자, 이럴 경우 시장 이자율이 고정금리 대출보다 낮을 경우에 대출자는 높은 대출금리로 이자를 받기 때문에 뭐를? 이익을 얻어요. 자, 이익을 얻는데 차입자는 손해를 보죠. 이때 시장 금리 하락에 따르는 금리 변동 위험은 차입자가 안게 되죠. 자, 이럴 경우에는, 자, 이 상태는 차입자가 손해를 보잖아요. 이런 상태에서는. 그래서 이때는 차입자는 만기가 되기 전에 뭐 한다? 조기 상환을 하겠죠. 조기 상환을 할 때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싼 금리로 뭐를 받는다? 재금융을 받는 거죠. 재금융. 이것을 뭐라고 하죠? 대환대출이라고 하죠. 대환대출. 대환대출을 통해서 싼 금리로 융자를 받아서 조기 상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기 상환이죠. 유리하다는 것은 시장 이자율이 약정된 대출료보다 뭐 할 때? 낮을 때. 높을 때가 낮을 때. 2번 정답인데, 여러분 2번 지문 요 조건 있죠. 요 조건. 이 조건을 묻는 거, 이 조건 묻는 게 여러분이 벌써 2번 정답으로 물었는데, 하여튼 또 올해 또 출제할 수도 있어요. 올해 시험에 잘 알아둬야 됩니다. 3번 자금 조달 방법 중 부동산 신디케이트는 어디에 속한다? 지분금융에 속합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금융은 부동산을 운용 대상으로 해서 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 부동산 금융의 개념이 나와 있고, 프로젝트 금융은 비소구 금융 또는 소구 금융에 있어서의 우리 제한적 소구 금융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제한적 소구는 보증을 했을 경우에, 그렇죠. 보증을 했을 경우에는 제한 소구 금융이 생겨. 보증이 없으면 뭐다? 비소구 금융. 자, 7번 문제로 갑니다. 주택 담보대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대출 비율은 대부 비율. 대부 비율이 높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요 대부 비율이 높아진다. 여러분, 대부 비율이 여기 높아진다는 것은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금이 많아져요. 대출금이 많아지면 이전보다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출 금리도 높아집니다. 대출 금리 뭐 한다? 높아진다. 높아진다가 포인트인데 맞는 질문. 명목 금리와 실질 금리의 차이. 자, 명목상의 금리와 실질 금리의 차이는, 금리는 이자리인데 명목 금리는 실질 금리에 뭐를 대줬죠? 예상 인플레이션율을 대줬죠. 그럼 요것이 이쪽으로 넘어가면 명목 금리에서 실질 금리를 빼면 뭐가 나온다?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나오는데, 그래서 명목 금리는 인플레이션이 포함된 이자리고, 실질 이자율은 인플레이션이 없는 상태의 이자율을 말합니다. 자, 2번 맞는 질문. 자, 변동금리 저당대출은 금리 위험에 비대칭 문제가 없죠. 왜?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키니까. 비대칭 문제가 없으므로 고정금리 대출보다 통상 이자율이 낮다. 낮다의 동그라미. 항상 여러분이 잘 주의를 해야 될 것은 이 대출
실행일에 있어서 대출 실행일에 있어서 초기 이자율, 대출 실행일에서의 초기 이자율을 보면은 뭐가? 초기 이자를 보면은 변동, 금리 대출, 고정, 금리 대출이 보면 뭐보다? 우리는 변동 금리 대출이 낮다. 낮은 이유는 차입자가 금리 변동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 자, 4번 고정금리 저당 대출은 금리 하락기에는 대출자에게 조기 상환 위험이 발생하죠. 그럼 차입자가 조기 상환을 하면은 대출자는 차입자의 조기 상환에 따라서 조기 상환 위험은 누가 부담하죠? 대출자가 부담해요. 그럼 대출자는 조기 상환 위험을 부담하니까 조기 상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조기 상환 시에 어떻게 해? 미상환된 원금의 일정 비율을 조기 상환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벌칙을 부과합니다. 4번 맞는 지문이고 5번 고정금리 저당 대출은 금리 상승기에는 차입자에게, 여러분 금리 상승기에는 차입자는 뭐다? 이기고 대출자는 손해거든요. 금리 위험은 누구에게 발생한다? 대출자. 금리 변동 위험은 대출자에게 발생을 해요. 외부로부터 자금 조달 비용이 점점 상승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죠. 5번 정답입니다. 자, 8번 문제로 갑니다.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연간 이자율이 같은 1년 만기 대출. 그럼 예를 들어서 1년 만기 대출 연간 이자율이 5%다. 이럴 때 같은데 이 대출자인 금융기관은 기말에 한 번 이자를 받는 것이 기간 중 4번 나누어 받는 것보다 유리하다니까 틀렸죠. 여러분 기간 중 4번 나누어 받는 것이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기 때문에 한 번 기말에 받는 것보다 4번 나누어 받는 것이 뭐다? 유리하죠. 그래서 1번 정답. 2번 대출자의 명목 이자율. 여러분 대출자가 정하는 수익률이거든요. 자, 여러분 대출자가 정하는 수익률에서 대출 이자율은 명목상의 이자율인데, 자, 이 명목상의 이자율인 대출 이자율은 시장에 있어서의 실질 이자율에다가 차입자의 신용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대가. 위험에 대한 대가는 뭐죠? 리스크 프리미엄, 위험 할증률을 말하죠. 여기에 예상 인플레이션율을 더해주면은 우리가 구할 수 있죠. (2번) 맞는 지문. 3번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은 기준금리에 가상금리를 더하죠. 자, 변동 금리 대출에 있어서의 대출금리는 뭐예요? 기준 금리에 뭐를 댄다? 가산 금리를 더하여 결정된다. 얘기죠. 가상 금리를 마침 또는 오염 가중 금리라고 해요. 자, 마침 또 위험 리스크 스프레드. 차입자의 신용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4번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이자율 조정주기가 짧다. 자, 여러분 이자율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이자율에 대한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어떤 형상이 나타날까요? 짧을수록 차입자와 대출자인 금융기관 사이에는 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돈,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니까 뭐를 한다?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자는 손해보니까 대출금리 뭐를 해야 돼? 인상을 통해서 대출금리 인상을 통해서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 금리 변동, 대출금리 인상을 통해서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대출자는 차입자에게 신속하게 떠넘겨 전가시키기 때문에 차입자는 뭐다? 불리하고 대출자는 유리하다. 자, 그래서 거기에 몇 번? 2번 보면은 이자율 변동 위험은 대출자에서 누구에게로? 차입자로 전가가 된다. 맞는지만 CD 영동주택담보대출은 여러분 CD 영동주택담보대출은 변동금리고요. 자, 여러분 CD 영동하거든요. 기준금리를 2012년 초까지는 양도성 예금 증서 금리죠. 이자율 조정 주기는 3개월인데 외부로부터 자금 조달 비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해서 나온 게 바로 뭐죠? 코픽스 금리가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CD에 영동한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은 변동금리입니다. CD 영동 우리의 주택담보대출은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9번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CD 금리가 상승하면 여러분 이 CD 금리가 상승하고 코픽스 금리가 상승하면 이 기준금리가 상승하면서 대출금리가 올라요. 네? 반대로 여기에 하락을 하면 CD 금리 하락하면 기준금리 하락해서 대출금리 하락한다. 뭐가 오른다? 우리는 1번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뭐다? 상승한다. 반대로 하락이 아니라 상승한다. 1번 틀렸고 2번 대출 시점에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뭐다? 높다. 대출 실행 시점에 높다. 그래서 2번 정답. 3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을 하면은 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낮아지니까 구매력은 높아지죠. 그럼 정상적인 주택 수요는 뭔다? 증가한다.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증가한다. 대출 금리가 고정금리. 자, 여러분 대출 금리가 고정금리 대출일 때, 고정금리 대출일 때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뭐가 높았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았어요. 자, 예상 인플레이션이 2%고 실제가 몇 프로? 4%면 몇 프로가 차이있다? 2%만큼 차이가 있죠. 이 2%가 예상 못한 거예요.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뭐다? 2%가 발생해요. 그럼 요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더 발생했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더 많이 떨어져요. 돈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데 문제는 대출, 고정금리 대출인 명목상의 이자율은 변화가 없어요. 명목상의 이자율은 고정금리 대출 이자율은 변화가 없는데 돈의 가치가 더 떨어지면서 돈의 가치가 2% 더 하락을 하면서 실질 이자율은 하락을 해요. 실질 이자율은 하락하니까 채권자인 대출자와 채무자의 뭐다? 차입자 간에게 소득과 부를 재분배해요. 누가 손해를 본다? 돈 가치가 더 많이 떠서 대출자는 손해, 채무자인 차입자는 이익을 얻게 된다. 여기에 4번 설. 5번 대출비율이 높아질수록 주택담보대출금리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아진다. 원리금 상환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 정답은 2번이 정답. 자, 10번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대출 조건인데 가장 적절한 설명.
자,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은 기준금리에 가상금리를 더한 변동금리 대출이면서 원금 만기 일시 상환 조건이고, 모기지로는 고정금리로서 매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으로서 상환 방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요 관련해서 1번 모기지로는 뭐가 돼? 모기지로는 고정금리죠. 자, 모기지로는 고정금리입니다. 자, 모기지로는 고정금리인데 거기에 월 상환액 중에서 월 상환액인데 뭐죠? 모기지로는 원리금 균등이죠. CP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인데 월 상환액 중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 여러분 월 상환액은 똑같네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액에서 월 상환액은 똑같아요. 이자는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줄어들죠. 월 상환액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뭔가 작아져요. 늘어난 단위가 틀려요. 줄어든다. 1번 틀린 질문. 2번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될 경우에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원금 상환 부담이나 우리는 모기지로 내 원리금 상환 부담은 점점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상환 부담은 감소하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한다.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차입자 입장에서 유리한 건데 상환 그래서 부담이 줄어들어요. 장기간 금리의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되면 뭐를 받는 게 좋아요?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 받는 거죠. 모기지론 대출을 받는 고정금리 대출을 받는 것이 차입자에게 유리합니다. 금리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3번 정답. 다른 대출 조건이 같다면 대출 후 첫 번째 달에 차입자가 지불해야 되는 이자 지급액은 시장 어떻게 돼요? 은행 대출이 우리는 모기지론보다 더 높다 하면 안 돼요. 뭐가 낮아요? 변동금리 대출이 고정금리보다 낮죠. 그래서 높다 하면 되고 일반적으로 낮다. 4번 틀렸고 대출자 동그라미 5번. 대출자는 금융기관이에요. 금융기관의 금리 변동 위험은 시중은행 대출이 모기지론 고정금리 대출보다 더 낮은 편. 높은 편 아니라 낮은 편. 왜? 대출자 입장이잖아요. 그럼 대출자는 금리 변동 위험을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차입자에게 전가시키니까 낮은 편이지. 자, 11번 문제. 자, 기억 볼까요? 융자 원금은 대출금이다. 융자 원금은 대출금. 대출금은 전체 상환기간 만기로 나눈 할부, 우리가 상환금과 그때그때의 잔고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 요거 백화점 할부 물건 살 때 납부하는 방식이 뭐냐?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이 원금 균등 1번이 정답이죠. 월부금은 상환 초기에 맞고 만기에 가까울수록 적어져요. 자, 그 개념을 12번 문제를 풀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주택 구입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다.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2회차, 두 번째입니다. 2회차에 상환을 해야 될 원리금은 얼마냐? 자, 박스 봤더니 뭐다? 원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연 단위로 매기말 상환한다. 연 단위입니다. 연 단위니까 뭐다? 매년. 연 단위니까 매년 상환 조건. 자, 매년 상환 조건인데 매년 원금 상환액은 자, 매년 원금 상환액은 대출금. 대출금에 뭐를 곱한다? 대출기간으로 나눠줘요. 대출기간은 전체 상환기간, 융자기간, 저당기간, 만기를 얘기합니다. 지금 얼마 대출받았죠? 2억 대출받았어요. 대출금은 2억을 받았는데 대출기간 몇 년?
20년. 그러면 1회차. 자, 1회차 얼마? 1회차 공 하나 없어지면 2천만 원이죠. 2로 나누니까 1,000만 원. 2회차도 얼마? 1,000만 원. 마지막 만기 20년 차에도 얼마? 1,000만 원. 이렇게 매년 원금 상환액이 이렇게 동일한 대출이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자, 지금 이자는 잔고죠. 매 기간 말 잔고. 그때의 잔고. 그때의 잔고의 미상환된 원금이죠. 여기에 융자 잔고인데 이자율은 항상 융자 잔고에 대해서 적용이 돼요. 자, 지금 처음에 아직 돈 안 갚았거든요. 융자 잔고는 대출금이 얼마? 2억 원. 여기다가 얼마? 연이자율 고정금리 몇 프로? 5% 하니까 1,000만 원. 근데 지금 1회차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하는 거 몇 회차? 2회차. 요거 2회차. 그러면 이자는 달라지죠. 돈 1,000만 원 갚았거든요. 1,000만 원 갚으면은 얼마? 융자 잔고는 1억 9천. 네, 1억 9천만 원이야. 1억 9천만 원 다시 5% 곱합니다. 그러니까 5% 곱하니까 얼마? 950만 원. 그러면 두 개 더 해주면 원금 플러스 이자, 원리금, 상환액은 얼마? 1,950만 원. 이게 정답. 1,950만 원. 4번 정답.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원리금 상환액 만기인데 처음에 얼마죠? 원리금 2천만 원. 처음에 2천만 원, 1,000 다음에 2천이잖아요. 그럼 1,950, 1,900, 1,850 이런 식으로 매년 얼마씩 줄어들어요? 50만 원 줄여서 점점 이렇게 초기에 원리금 상환액마다 가장 많고 기간이 경과할수록 점점 원리금 상환액이 감소하는 이 방식을 뭐라고 한다? CAM,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원금 균등 분할 상환. 그럼 융자 잔고는 어떻게 돼요? 융자 잔고. 대출 잔액인데 자, 처음에 얼마? 처음에는 2억. 처음에는 대출 실행은 2억. 1년 지났을 때 돈 1,000만 원 갚았으니까 얼마? 1억 9천. 그럼 1억 8천. 1,000만 원씩 일정 금액 1,000만 원이 줄어들어요. 만기 되면 대출금 전액 상환. 우하향하는 직선으로 갈 때 CA. 자, 이런 형태로 옵니다. 자, 13번 문제로 갑니다. 가격이 10억 원인 아파트를 구입을 하기 위해서 3억 대출 받았다. 대출 이자율은 연 이자율 7%, 20년간 원리금 균등 밑줄. 원리금 균등이고 매년 상환, 매년에 또 동그라미. 매년 상환 조건입니다. 첫 회 상환을 해야 돼요, 원리금. 자, 여러분, 원리금 균등 분할은 이렇게 가죠. 우리는 만기까지 대출 기간 내내 동일한 금액을 상환해 가는 방식이죠. 자, 이 방식이 뭐죠? 원리금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인데, 그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 CPM이죠. 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의 우리가 매년 원리금 상환액은 뭐예? 대출금 얼마? 지금
3억 원의 저당 상수. 연이자율 몇 프로? 연이자율 7%. 몇 년? 20년. 예?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연이자율 7%, 20년 상환하는데 기간이 0.094393. 요 값이 얼마다? 이 값이 0.94343. 0.0이죠. 0.094343. 요거죠. 요걸 3억에 곱해줬더니 얼마? 예? 상구 2,800 얼마 나오겠네? 2,800, 여기 2,831만 7,900원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요 원리금 상환액은 요거 만기까지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자, 1회차. 자, 1회차에 먼저 뭐부터 구하냐면 이자부터 먼저 구하는 거예요. 자, 이자는 융자잔고. 자, 처음에 아직 돈 안 갚았으니까 1회차 돈 안 갚았으니까 대출금이 얼마? 3억 원. 3억 원에 뭐를 곱한다? 연. 이자율 몇 프로? 7%. 3, 7, 21. 2,100만 원. 자, 그럼 원금은 원리금 상환액에서 이자를 빼니까 여기서 요걸 빼니까 얼마? 731만 7,900원. 요게 정답인데, 자, 여러분 요게 정답인데 작년은 뭐가 나왔어요? 작년은 2회차에 원금, 3회차 이자 구하는 거 출제했어. 한 번 더 구하면 돼. 한 번 더 구할 때 이자는 뭐예요? 3억에 뭐를 빼야 돼? 3억에 원금 요걸 빼죠. 여기서 요거 뺀 게 7% 곱해주면 두 번째 이자가 나와요. 그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하여튼 원리를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자, 몇 번? 자, 14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과 같이 고정금리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의 주택 저당 대출을 받는 경우에 매월, 동그라미, 매월입니다. 이번은 매년이 아니라 매월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을 구하는 상식을 얘기죠.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에요. 자, 원리금. 자, 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에서 우리가 매월, 이번은 매월 원리금 상환액은 얼마냐? 매월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금 얼마? 1억 원이죠. 대출금 1억 원에 뭐를 곱해주면 돼? 월이니까 월 저당 상수를 곱해주면 되지. 그럼 월 저당 상수는 얼마? 월 저당 상수만 구하면 되네. 자, 1 마이너스 1 플러스 몇? 5%죠. 연이자율 5%잖아요. 5%, 0.05인데 연이자율이 5%면 12개월로 나눠주면 월 이자율. 이게 마이너스 n승인데 몇 년? 10년. 10년. 만기 대출기간 10년이면 월로 가니까 120개월. 여기 이자율 5%를 또 월 12개월 가지면 이자율. 요것이 월 저당 상수. 여기 들어가서 요걸 여기 들어가서 계산 답이 없어. 1 마이너스, 원래 요거거든요. 1 마이너스 1 플러스 아래 마이너스 n. 요게 요거거든요. 저당 상수. 요걸 이제 구해 들어가는 건데, 그럼 이게 안 되니까 얼마? 요것을 우리가 구해야겠죠. 얼마? 1 플러스 12분의 0.05에 120 마이너스, 여기는 A의 마이너스 N승은 A의 N승분의 1. 치수법칙에서 1. 요거 통분.
1 플러스 12분의 0.05의 120승 1 플러스 12분의 0.05의 120승 마이너스 1의 12분의 0.05. 자, 요거시죠? 요거는 분모는 요거만 분모는 요거 남죠. 1 플러스 12분의 0.05에 120승 마이너스 요게 5에 곱해주는 거야. 12분의 0.05 곱하기 요거 그래 곱해주면 돼. 요거. 요 숫자가 그래 여기 들어오면 돼. 4번 정답. 그래서 나온 수식이에요. 통분을 해줘서 들어온 거죠. 여기에 월 저당 상수에 요 수식이 들어가면 돼요. 잘 정리를 좀 우선 해 두셔야 될 부분이고요. 자, 15번 문제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